기업들의 매출 증가, 소비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소비 우대 정책도 있어야 되지만 자산 가격의 상승, 그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중국 경제는 다시 숫자가 올라올 수밖에 없죠. 중국의 미국 추월은 아마 2050년 정도까지는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수 없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에서 중국 그런 봉쇄 정책들, 바이든 정부 대중 경제 정책의 압박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은 선거철에 놀고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8월이니까 9, 10, 11월. 근데 이제 최근 3년 동안에 바이든이 이제 견제를 했는데 어떻게 견제를 했냐면 동맹을 통해서 브로킹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한 게 반도체 규제. 그래서 반도체 기술 장비 가지 마라. 제게 있고 원자재 같이 있었지만 그리고 트럼프 때 했던 게 통신 장비입니다. 5G 장비 쓰지 마. 이제 바이든 때는 반도체 공급하지 마. 네. 두 가지인데 그러면 전 세계에서 미국한테서 그 정도의 제재를 받은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가 없죠. 근데 아주 이제 괴상한 것은 하웨이가 전 세계 5G 장비의 세계 1등인데 2021년에 제재를 받고서 이게 훅 줄어들었다가 작년 금년부터 이게 다시 전고점을 매출액이든 이제 이익이든 이게 전고점 수준에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5G 장비의 전 세계 비중을 보면 떨어졌다가 다시 2021년 수준으로 다시 회복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동맹 전략에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더 웃기는데 우리는 중국이 반도체 없어 다 망해서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중국에 1등하는 반도체 회사가 SMIC라는 회사인데 이게 한 랭킹이 전 세계에서 한 6등, 7등 하는 이제 빌거리는 회사였는데 금년 1사분기에 보면 SMIC가 TSMC 1등, 삼성이 2등, 그리고 3등이 중국의 SMIC입니다. 그래서 규제를 뚫고서 세계에서 석 단계, 4단계를 뛰어 올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이제 미국의 이 동맹을 통한 구멍막기가 숭숭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중국을 반도체나 통신에서 미국이 기가 막힌 전략이지만 이걸 통제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또 다른 이제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의 후계자인 해리스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같은 전략이 그냥 가겠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되냐? 또 홀랑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중정책은 똑같다고 그러는데 원론은 같은데 강론을 다 뒤집어 버리는 거죠. 트럼프 때는 중국과 무역전쟁을 그렇게 심하게 했어요. 근데 바이든은 무역에 대해서 언급한 적도 없어요. 보복관세, 통상 문제, 301조 이런 건 언급도 안 하고 시작하면서부터 이 실리콘 웨이퍼를 들고서 이 기술로 반도체로 중국을 봉쇄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전략이 완전히 이제 정권 바뀌면 달라지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지금 바이든의 그 전략을 그대로 수용할 거냐? 트럼프의 스타일상으로도 그렇고 홀랑 뒤집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칼럼도 그랬었지만 중국은 트럼프가 좋냐 해리스가 좋냐 그럴 때 이러니하지만 제가 볼 때는 중국은 트럼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는 바이든의 전략을 연속적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정책 공간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트럼프는 지금 얘기하잖아요. 오늘 또 이제 신문에 보면 그 해리스하고 싸우다가 이제 잘 안 되니까 중국의 전체 관세를 20% 올리겠다. 10% 하다 20% 올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60%를 때리겠다고 그러는데 바이든이 지난 5월인가요? 그때 이제 중국의 전기차 이런 데 100%를 때리겠다고 그랬다고요.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100% 때려갖고서는 이게 약효가 없죠. 그럼 한 200% 때려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트럼프 3년 동안의 미중 전쟁에서 중국의 무역 수지 흑자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무역 전쟁은 우리 해볼 만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구조적으로 놓고 보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강대강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시진핑의 정치적 입지를 더 강화할 수 있죠. 트럼프처럼 저렇게 이제 마구잡이로 나오는 저런 리더한테는 강한 리더가 필요해. 그게 누구냐? 그게 이제 시진핑이야.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중국의 내부적인 정권 안정에 트럼프가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죠. 난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미국도 그렇고 EU도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 펼쳐가려고 하는데 이런 관세 폭탄이 그러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더 없나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세계 공장이 지금 중국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번에 바이든이 한 걸 보면 웃기는 것이 50%에서 100% 보복관세를 때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주가도 떨어지고 그랬는데 조금 지나니까 멀쩡하게 다시 반등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게 정치적인 액션이지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를 뭘 때리냐고 그러면은 이
전기차에다가 100% 보복 관세를 때리는데 문제는 중국은 미국으로 전기차를 수출하는 게 없어요. 빵이라고. 근데 거기다 100%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건 쇼라는 거죠. 정치적 퍼포먼스. 그렇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세계에서 1등하는 테슬라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경쟁한다는 거? 이건 바보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없는데 100%를 때린다는 공함이 있고, 두 번째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도 50%를 때리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언제부터냐고 써나는 걸 보면 2025년부터, 지금부터 때려야 효과가 있는데, 내년에 때린다는 것은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자체가 굉장히 이제 과장이 있고, 네. 그래서 지금 뭐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이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태양광 같은 경우도 모듈이든 셀이든 뭐든 전 세계 점유율의 85에서 거의 95%를 중국이 쥐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규제를 하게 되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이 없다고 그러면 100% 보복 관세를 때리는 것만큼 가격이 인상되는 거죠. 미국 소비자가 타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 마찬가지로 네. 지금 뭐 우리도 똑같습니다만은 배터리 하려면 음극재, 양극재, 전해액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에서 그냥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음극재를 만들려고 그러면 흑연이 필요해요. 근데 이 인조흑연이든 천연흑연이든 이것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90%, 100%를 중국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든 유럽이든 뭐 보복 관세 뭐 다 좋은데 중국이 흑연을 수출 안 한다. 이래버리면 배터리 자체를 못 만들게 되고 전기차를 못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과장되게 뭐 100%, 50%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는 국제 커머디티 시장에서 10%만 가격이 차이 나도 이건 정말 아비트리지가 일어나는데 100%로 하면 이거는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거래가 끊긴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지금 반도체든 핸드폰이든 뭐 전기차든 간에 공급망이 다 길어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그래서 배터리를 하나, 전기차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리튬부터 시작해서 전해액부터 시작을 해서 흑연까지를 전 세계에서 모아갖고 와야 되는데, 그중에서 하나만 스톱이 걸려도 전기차는 못 만드는 거죠. 반도체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공급망이 이렇게 엮여지는 상태에서 뭐 보복 관세를 50% 때린다, 100% 때린다, 이건 좋은데 봐야 되는 건 첫 번째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얼마인지를 보고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문제도 이제 봐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그것이 경제적으로 미칠 영향이, 이걸 단절을 했을 때 중국이 이게 꼼짝 못하고 악소리가 나면 좋은데, 그 모든 밸류체인에 있는 모든 이제 나라들하고 기업들이 악소리가 나게 되면 그걸 함부로 시행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이 얘기하는 50%에서 100% 보복관세, 유럽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상대의 실력을 알기 때문에 그걸 제재는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 의도가 뭐냐 그러면 공장을 우리한테 지어라.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도 석유 자동차에서는 뭐 BMW, 벤츠, 아우디, 페라리 뭐 이제 엄청난 경쟁을 갖지만 전기차에서는 유럽은 별 경쟁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시장은 앞으로 예를 들면 석유 자동차가 전부 전기차로 될 건데, 그러면 이거 시장 다 내주라는 거냐? 그러면 자기네들도 기술이 필요하고 이제 공장이 필요하니까 보복 관세를 세게 때리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로컬 콘텐츠를 맞추기 위해서 유럽에다 공장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왜 중국은 저 바보 멍충이가 아닌데 세계에서 1등하는 전기차 회사를 상하이에다가 유치를 했냐 이거예요. 세금도 깎아주고 뭐 부지도 싸게 해주고 여러 가지 우대 조치를 미국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계에서 1등하는 놈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부품을 공급하려 하는 납품업체들이 세계 인류가 오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세계 인류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생태계가 만들어진 인류 생태계를 중국 회사들이 같이 이용을 하니까 중국이 전기차가 지금 세계 1등이에요. 그래서 유럽도 마찬가지로 보복 관세를 얼마를 때리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이제 물론 의미도 있지만 이건 페인팅 모션일 가능성이 있다. 시장을 미끼로 해서 이제 기업을 끌어들이고 그걸 통해서 자기네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업의 경쟁력을 되살리려고 하는 노력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하지 않은가 싶어요. 근데 미국 중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잖아요. 그럼 미국은 앞으로 중국을 좀 어떻게 때릴까요? 무역 전쟁했고 지금 바이든 때 기술 전쟁을 했는데, 앞으로 남은 전쟁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자원 전쟁이고요. 또 하나는 금융 전쟁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기술 전쟁에서 뒤가 좀 찜찜한 것은 중국이 이게 원자재를 너무 많이 확보했다는 거예요. 전기차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원자재의 가공품의 80% 이상을 중국이 쥐고 있고, 지금 전자 제품을 만들려면 전기차가 또 뭐가 있냐면 연구 자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자석에 거의 가공된 것의 90% 이상을 중국이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게 기술 제재가 들어왔을 때 중국이 반격하는 것은 자원을 갖고 반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히토리 금속인데 지금 뭐 많은 이런 첨단 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히토리 금속입니다. 근데 히토리 금속의 6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 이외에 이제 그런 그 자원의 공급망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 그러면 이제 그 자원을 가진 나라들을 이제 서로가 잡으려고 하는 경쟁이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최고의 경쟁력이 뭐냐 그러면 그건 돈 찍는 기술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으로 반도체를 수출한다, 자동차를 수출한다 그러면 뭘 받아옵니까? $100짜리 지폐를 받아오잖아요. 그럼 $100 지폐를 만드는데 원가가 얼마 들어가냐? 제 얘기가 아니고 FRB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 20센트 들어가요. 그러면 20센트 들여가지고 A4 용지에다가 프린트하고 여기다가 백자 쓰면은 이거 주고 핸드폰 사고 자동차 사고 반도체 다 사면 되는 거죠. 그럼 세상 천지에 20센트 들여가지고 99.8달러를 버는 비즈니스가 세상 천지에 있냐는 거죠.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기축통화공만 갖는 세너지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다르게 얘기하면 전 세계 모든 물건을 공짜로 사쓰는 거죠. 돈 찍어서 그냥 줘버리면 되니까. 이게 미국의 진짜 힘이고 그 물건 만들어다 바치고 그 종이돈 계속 받아오는 놈은 영원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3조 2천억 달러의 외환 보이고 있다고 자랑한들 미국이 FRB 지하실에서 3조 2천 달러 더 찍어버리면 그러면 1조 6천 달러로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거기다 또 한 번 더 찍어버리면 8천억 달러 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진짜 미국의 힘이고 이게 금융의 힘인데 아직 미국은 그걸 중국한테 쓰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상기 정부, 해리스 정부에서는 아마 기술 전쟁으로 잘 안 되면 아마 금융 전쟁으로 붙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더 힘들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잘 이겨내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일본 같은 경우는 1985년에 지금 우리가 일본은 이제 다 죽은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80년대 중반에는 일본 주식시장 팔면은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럴 정도로 강했던 일본이 어떻게 지금 쓰러졌냐고 그러면 브라잡이요? 그렇죠. 260엔트 환율을 한 방에 120엔트로 53%를 절상을 시켜버린 것에서 거기서 터진 거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도 이제 그 방법을 쓸 수가 있으면 좋은데 중국하고 일본하고는 다른 점이 9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에서 다는 못 드려 하나만 딱 얘기를 드리면, 그러면 생각해보면 일본은 바보 멍충이가 아닌데 왜 미국의 환율 50% 절상을 받아들였냐 이거죠. 네. 그거는 일본이 원죄가 있죠. 그 진주만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일본이 무장을 해서 다시 미국 본토를 공략하는 건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일본한테 얘기를 하죠. 너는 자위만 내라. 그래서 이제 국군이 아니고 얘들은 자기네만 경비하는 경비대죠. 그렇게 이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일본이 얘기한 거죠. 어떻게, 그럼 우리 어떡하라고? 누가 쳐들어오면 그랬더니 그건 우리가 막아줄게, 해구산으로. 그래서 일본이 전후에 그렇게 빠르게 고속 성장을 했던 비결 중에 하나는 국방에 신경 안 쓰고 그 모든 자원을 경제에 건설하는 데 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왔죠.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이 일본 목에 칼을 댄 거죠. 너 이제부터 안 지켜준다. 너 죽을래? 아니면 열래? 거기에 이제 일본은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환율 절상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게 이제 한 10년 지나버리니까 일본이 완전히 이제 망가지는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문제는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상황인 것이 85년에 일본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지금 중국의 경제 규모는 12배가 더 커요. 그리고 외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일본을 군사력으로든 정치적으로는 통제가 가능한데 중국은 미국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두 번째는 일본 시장에서 그렇게 금융으로 손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일본 금융시장이 완전히 개방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은 금융시장이 개방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방을 중국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낼 거냐는 것이, 그게 이제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의 신의 한 수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금융 얘기 나와주셔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러시아 돈줄 제기에 금융 제재 해왔었는데, 그 여파로 러시아가 중국에 크게 의존을 했었는데, 최근에 중국은 대부분이 러시아와의 거래를 끊으면서 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뉴스에 나온 거 먼저 봤는데. 그래서 그건 좀 엉터리인 것 같고요. 중국의 그 대러 수출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25배가 더 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러시아를 지원한다는 나라는 스위프트망, 달러 결제망에서 빼버린다. 그래서 거기에 빠지면 대외 무역 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손든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러시아를 지원을 못했는데, 그러면 러시아가 어떻게 멀쩡하게 전쟁하고 멀쩡하게 이제 경제를 돌렸냐는, 거기에는 이제 나쁜 놈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배반자가 있습니다. 그 놈이 이제 바로 인도양의 맹주인 인도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군수물자를 사는데, 푸틴이 모디 총리한테 얘기한 거죠. 석유 사라, 석유. 반값에.
그래서 원유를 러시아가 반값에 인도한테 넘기고 인도는 그걸 가공해가지고 유럽은 지금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못 받기 때문에 어딘가 사와야 되는데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받은 원유를 가공해서 내줄게. 싼 값에. 그래서 이게 러시아, 인도, 유럽으로 다이렉트로 안 가고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인도는 가만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를 들면 40%, 50% 마진을 챙겨 먹었고 그 돈이 계속적으로 유럽 돈이 러시아로 쫓아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하나 생겼고 두 번째는 중국인데 러시아가 전쟁하기 전에 동계올림픽 할 때 푸틴이 전 세계 지도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왔어요. 가갖고 시진핑하고 회담을 했다고. 그때 뭔 얘기를 했냐면 그때 아마 제가 볼 때는 푸틴은 시진핑한테 언제 공격하는지 날짜도 가르쳐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저 기억으로 10억 평방미터인가 뭐 하는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를 러시아가 중국한테 공급하는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 가스를 공급한 것의 대금을 중국은 위안화로 지급하는 거죠. 그럼 위안화를 받은 러시아는 그 돈 가지고서 자기네가 필요한 화장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노트북까지 중국에서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공급을 하니까 중국은 수출이 무지 많이 늘었는데 이걸 왜 미국이 제재를 못하냐 그러면 미국은 증거법정주의죠. 그래서 중국이 러시아한테 그 돈을 받은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되려면 달러로 거래됐을 때 스위프트 망을 썼으면 요건 데이터 그대로 나와요. 근데 이건 뭐냐면 위안화를 매개로 한 물물 교환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위프트방이 안 잡혀. 그러니까 제재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멀쩡하게 저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은 인도의 달러, 다르게 생각하면 유럽의 달러하고 중국의 위안화를 매개로 한 물물 교환 때문에 이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어쨌든 러시아를 조금 도와주고 있는 거네요. 전쟁 물자 다 된다고 봐야죠. 근데 문제가 그런 방식을 썼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미국의 제재에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놓고 보면 결국은 이제 왜 그러면은 중국은 러시아를 도와주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미국 물먹이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기네가 자원을 무지 싸게 그러면 이제 쓸 수 있는 게 있고 그게 정치적인 이유 하나는 그러면 사회주의 국가의 맹주가 누구냐고 그럴 때 예를 들면 러시아는 자기네가 레닌 뭐 이런 이제 사회주의 종주국은 자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중국은 그 종구지가 뭐하냐 돈도 없는 게.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뭐 우리가 대단한 나라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우리나라보다 GDP 규모가 작아요. 그러니까 돈도 없는데 네가 무슨 대장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는데 문제는 러시아가 전쟁이 계속 길어지면 점점 경제는 나빠지고 피폐해지면 국력이 쇠하죠. 그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의 맹주의 자리를 러시아가 오랜 전쟁을 하면 할수록 이게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게 이제 존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원 같은 것들을 겉으로는 안 한다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계속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뭐 러시아하고 관계가 나빠졌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이제 쇼일 수 있죠. 국제적인 시야들이 나쁘게 왔을 때는 싸우는 듯이 하면서 실제로는 돈을 다 챙겨가는 실리를 확실하게 챙겨가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오늘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중국에 대한 우리 감정 경제학을 보리고 좀 팩트를 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럼 중국이 이번 이제 미중 갈등 이런 위기 상황을 좀 지나면 뭐 세계 1위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언젠가 미국을 이길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은 사실 그래도 없나요? 근데 이건 이렇게 봐야 돼요. 국력이라는 게 뭐냐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이제 뭐 2035년, 2032년에 중국 GDP가 미국 GDP를 넘어서는 걸 갖고서 이제 미국 망했고 중국이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엉터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지금 한 2% 성장을 해요. 중국은 못해도 4에서 5% 성장을 하면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00m 전방에 미국이 나가 있어요. 근데 중국이 지금 70m에 중국이 있어요. 근데 미국은 시속 20km 달리고 중국이 시속 40km 달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추월을 하죠. 그래서 그게 2035년이 되든 뭐 되는데 국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적의 개념이지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연봉 5천만 원 받고 B가 1억 받았는데 이거 10년 동안 왔단 말이에요. 근데 B가 정말로 열심히 땀을 내가지고 연봉이 2억이 됐어. 그러면 B가 A를 이긴 거냐? 근데 문제는 10년 동안 이 사람은 5억을 받았고 이 사람은 10억을 받아놨잖아요. 거기서 2억을 더 한다고 한들 7억밖에 안 되는데 이길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미국 추월은 누적 개념으로 봐야 되고 그 누적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2050년 이전에는 지금 같은 5%, 4%, 3%, 2% 이런 정도 성장률이 떨어진 추세로 보면은 아마 2050년 정도까지는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수 없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차이나 피크론 얘기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좀 가장된 거겠네요. 그래서 그게 무슨 피크냐를 봐야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성장률이 10에서 6, 5까지 떨어져서 피크다.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근데. 근데 그거를 다르게 생각해 보면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중에서 국가 성장률에서 인도 하나 빼놓고는 중국의 성장률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2% 겨우 하는데 중국은 5%, 6% 우리 2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일본 1%, 0%인데 그럼 그렇게 비교하면은 그럼 한국하고 일본은 벌써 피크가 아니라 좀 땅바닥에 떨어져야 되는 게 맞죠. 이제 그거는 조금 이제 그 레토릭을 미국이 한번 얘기한 거를 그냥 갖다가 계속 베껴서 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장률의 둔화를 피크 아웃이라고 보는 좀 과하고 또 이제 거기에 근거가 되는 여러 가지들은 우리가 팩트를 좀 보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피크라는 것이 이게 규모가 줄어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줄어든다는 것을 얘기를 뭘로 하냐면 2021년 2년에 보면 중국의 GDP가 마이너스가 나와요. 달러로 계산하면 IMF 계산으로는. 근데 그거는 중국이 환율이 6.3에서 7.15로 15% 절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경제성장률 5%인데 15% 절하를 했으니까 당연히 달러 대비 GDP로 마이너스가 나온 게 맞죠. 근데 그게 구매력으로 평가해서 보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달러 기준으로 환산한 GDP가 한 내 마이너스가 나온 거를 가지고서 환율 효과 때문에 그것 때문에 피크아웃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저것은 상황이 엄중하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실수할 확률이 높다. 근데 어쨌든 옛날보다 중국 경제가 지금 조금 안 좋아진 건 사실인데 해생 가능성이랑 살아나기 위해서 중국 경제는 뭘 좀 해결해야 되는 거죠? 소비 심리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돈 다 빼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런 돈을 빼간다고 하는 것은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 돈 빠졌다는 얘기는 최근 2년간 무지 많이 나왔는데 문제는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빠지지 않았어요. 3조 2천억 달러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빼간다라도 계속 어딘가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차이나 플라이트도 조금 과장이 있다는 거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가 문제라고 하는데도 4%, 5%를 가능하면은 사실은 성장률은 문제가 아닌데 그게 명목 성장률하고 실질 성장률을 비교를 해보면은 최근 6분기 동안의 명목 성장률이 실질보다 낮아요. 이건 디플레의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이제 돈이 있어도 안 쓰는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났고, 요거를 이제 위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언제 테이크오프 시키냐 그러면 첫 번째 소비가 늘어야 되고, 소비가 늘려고 하면 고용이 늘어야 되고, 고용이 늘려고 하면 기업이 매출이 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들 기살리기에 이제 올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취업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중국의 기업들의 매출 증가율이 이제 금년 1, 4분기에 보면 플러스로 돌아서요. 그래서 매출이 줄었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제일 이제 중요해 보이고 두 번째는 소비가 느는 것이 월급을 타서도 소비를 늘릴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집값이 올라가거나 주가가 올라가면 돼요.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되는데 중국이 왜 이제 어렵냐 그러면 2021년 이후에 금년까지 보면 중국의 주식하고 부동산 시가총액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이 떨어진 것이 GDP 한 45% 됩니다. 그래서 100원 갖고 있다가 55원 돼버리면 그러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게 팔지는 않더라도 집값이 20억이었는데 이게 10억 됐다. 그리고 주가가 이게 삼성전자 10만 원이었는데 5만 5천 원 됐다 그러면 그 팔지 않은다면 사실은 자산에 변화는 없는 거지만 사람들이 갖는 나 갑자기 벼락거지 됐어? 이제 그 느낌이 강한 거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 4년 동안에 부동산하고 주가가 이게 떨어지는 바람에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웰스 이펙트, 여웰스 이펙트가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외제차가 잘 팔리는 거 제일 좋은 거 백화점에 사람 많은 것은 주가 올라가면 가장 쉽죠. 그래서 중국의 이제 자산 가격의 반등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하고 주가를 정부가 지금 부양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이유는 바로 소비 심리를 높여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업들의 매출 증가, 그 다음에 소비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소비 우대 정책도 있어야 되지만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그 자산 가격의 상승, 그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중국 경제는 다시 숫자가 올라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많은 중국의 위기는 그 세 가지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파생되는 거고, 그 상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7월이 최악이었던 것 같고, 이제 이 지하실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단계,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